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실 만한 그 물건이 또다시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 접근하는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게 있어요. 그 안타까운 부분들 제가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꾼 부경꾼 박진규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회원들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들을 짚어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고차원 경매는 개인의 역량에 맞는 투자 수익 구조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게 고차원 경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0 타경의 13808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에 위치한 상가 1층의 물건이 되겠고요. 근린상가고요. 건물 면적은 12평짜리 근린상가가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일괄 매각이고요. 감정가는 4억 9,600만원. 자, 그리고 5월 28일에 경매가 진행됐다가 변경이 한번 돼서요, 취하가 됐습니다. 변경의 사유부터 잠깐 볼까요? 문건 송달 내역을 보시면은 변경 사유를 유추할 수 있죠. 자, 보니까 경매가 진행될 때 5월 27일 날 채권자가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네요. 채권자가 돈을 회수하려고 경매를 신청해 놓고 무슨 사유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채권자분이 날짜를 조금 연기해 달라고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셨습니다. 자, 어쨌든 채권자의 기일 연기 신청으로 5월 28일에서 8월 20일로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이었는데요. 일반적인 사항을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매각 물건은 건물의 6층 중에 1층이 되겠고요. 12.4평. 자, 근린생활시설이고 약국으로 이용 중인 물건이었습니다. 임차인은 17년 12월 5일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이고요. 보증금은 1억 5천에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좀 이상하다고 느껴야 되죠?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감정가가 4억 9,600만 원인데 4억 9,600만 원에 적정 임대료는 200만원 꼴일 것 같은데 1억 5천에 420만원이라 자, 매우 훌륭한 임차 조건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420만원 월세 정도면은 수익률을 5%만 잡더라도 매가가 10억 이상으로 봐야 되는데 4억 9,600이랍니다. 자, 우선 이상한 거 하나 발견을 했고요. 자, 임차인은 17년 12월 5일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최선순위 설정 일자인 그 최초 근저당을 찾아보니까 14년 12월 9일에 최초 근저당을 설정했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사람이 되겠죠. 즉 보증금 1억 5천을 배당받을 수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권리관계를 봤고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하고 현황을 좀 구경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세부적인 그림을 보기 중에 우리 목적물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상권과 입지를 쳐다보는 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지도로 들어가서 전자지도에서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면은 일반 상업지역이 앞쪽에 있고 일반 상업지역이 형성된 큰 사거리에 대로변의 코너 자리에 있는 건물이네요. 이것만 보더라도 입지가 훌륭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부분을 한번 봤고요. 자, 그리고 대로변 코너 자리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중심상가 사거리라고 우선 적혀 있네요. 어디가 중심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보는 동네라 중심상가 사거리라고 표시가 돼 있네요. 친절하게도 중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반 로드뷰로 저희의 물건을 한번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중심상가 사거리에 이렇게 건물들이 높은 이쪽이 상업지역이었죠? 상업지역에 높은 건물들이 이렇게 쫙 위치해 있고요. 저희 물건을 쳐다보니까 화인 메디칼이라는 빌딩의 이름이 보이네요. 화인 메디칼 센터의 빌딩의 1층에 위치한 약국이 되겠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도 정형외과가 있고 피부과, 안과 이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까요? 안 보이네요. 네, 또 땀을 한번 흘려주고 여러 약국들이 입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약국은 현재 2개가 현재 경쟁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상가 입구 쪽으로, 즉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곳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2개가 엘리베이터 앞쪽에 동선이 가장 좋은 쪽을, 양쪽을 약국으로 하고 있더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외형하고 일반적인 사항을 봤고요. 여기까지 보면은 매우 훌륭하게 보입니다.
입지가 좋아 보이고, 자, 건물 감정가에 비해서 현재 임차 내역이 보증금 1억 5천에 420이다. 아, 훌륭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해 볼까요? 5억에 낙찰받았다 치고 1회차지만 신권에서 5억에 낙찰받아서 내가 만약에 80% 대출을 받을 수 있다, 70% 받을 수 있다 한번 쳐볼게요. 80%를 받았다 치면은 4억의 대출 나오고 내 돈 1억이 필요하겠죠. 자, 1억의 내 돈과 취득세만 있으면 되는데 보증금으로 1억 5천을 받을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월세 420 받은 돈에서 4억 대출한 돈에서 이자만 내고 나면 나머지 돈은 온전히 제 수익이 되겠죠. 아주 물건이 좋아요. 자, 그래서 일반인 분들은 이런 경매 물건을 보면 대박을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경매 하시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경매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서 이런 물건, 좋은 물건 보면 저는 좋다라고 판단하지만 돈은 얼마 안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요. 왜냐면 이렇게 수익률이 노출되고 좋은 물건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욕심을 내기 때문에 경쟁률이 치열하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물건은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입찰 들어올 거예요. 신건이어도 30명에서 50명 정도 입찰이 들어올 거고요. 낙찰가는 대략 8억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한 8억까지도 입찰을 해도 훌륭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 전후로 이 월세를 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다. 왜냐? 약국 자리니까 특수 업종이 영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합니다. 저한테 상담 오신 회원님들도 이런 부분들로 접근을 했어요. 여기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여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그리고 이 상권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그래서 주변 상가들에 비해서 약국은 얼마나 영업이 잘 되고 이 약국에서 수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현황 때문에 안정적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따라서 건물주로서 안정적인 수입을, 월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훌륭한 판단이세요. 맞아요. 맞는 얘기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돈은 되지 않아요. 이 물건을 얼마 적어야 될지 토론방도 생겼대요. 도대체 얼마를 적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은 7억, 어떤 사람은 7억 5천, 어떤 사람들은 8억, 심지어 저하고 상담하신 분 중엔 현금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9억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분도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께 얘기를 드렸어요. 회원님은 고차원 경매를 표방하는 부경꾼과 같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제가 보기엔 1차원적으로 접근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영업 기밀이기도 한데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고차원 경매 한 방법입니다. 고차원 경매는 다시 얘기했지만 장사만 하는 게 고차원 경매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거 영업 기밀 자꾸 누설하면 안 되는데 접근법부터 조금 달리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본 경매 물건을 보면은 경매 목적물이 어딘지, 감정가가 얼만지, 그리고 이게 주변 시세가 얼마고 건물값은 얼마여서 월세를 내가 얼마 받을 수 있고, 따라서 내 수익률이 얼만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얼마니까 얼마 써야 된다, 시세가 얼마니까 얼마 써야 된다, 수익률이 이거니까 얼마 써야 된다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돈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선은 저는 다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물건을 볼 때마다 일반적인 현황도 보지만 도대체 이 물건이 왜 경매에 나왔지? 이런 스토리에 집중을 합니다. 소유주분이 왜 경매로 물건을 날리게 됐으며 채권자는 왜 채권 회수를 못해서 본 물건을 경매에 집어넣었을까? 라고 상상이라도 해요. 제가 100%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겠지만 이런 상상을 하다 보면 진실에 조금 더 가깝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저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서 본 물건을 다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소유자분은 장땡땡님이시고요. 자, 14년 12월 9일에 일반 매매로 거래가액 4억 5천에 본 물건을 매입을 하셨어요. 자, 14년 12월 9일에 사셨는데 아까 사업자 등록의 약국은 언제였죠? 17년 12월 5일이었어요. 이거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전에는 뭘 하고 있었지? 소유주가 매입할 당시에 약국을 4억 5천에 샀나? 그렇다면 우리가 9억 쓴다는 사람 입장에서는 9억에 입찰하기엔 5년의 시간이 지났고 건물의 가치는 많이 바뀌지 않았고 메디컬 센터는 그대로 메디컬 센터일 텐데 내가 9억이면 과대평가하나? 여러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14년 12월 9일 날짜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소유자 장경민은 일반 매매로 어떻게 이렇게 싸게 살 수 있었을까요? 420만 원 월세가 나오는데요. 그죠? 자, 그러면 14년 12월 9일과 17년 12월을 생각해보고 로드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간단하게
일반 포털에 나온 지도 검색 서비스의 로드뷰를 이용하면은 시간이 좀 지난 것들,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지금 보는 건 하단에 보이는 21년 6월의 사진입니다. 21년 6월은 자, 약국이 2개가 있고 저희의 목적물도 약국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14년 12월에 매입을 했으니까 14년 12월 당시의 사진도 한번 볼까요? 자, 14년 10월 사진이 있네요. 14년 10월에 12월에 매입했으니까 10월 사진을 보면 12월에 어떤 상태였는지 알 수 있겠죠. 자, 14년 10월의 사진을 보니까 음식점으로 있어요. 국수집으로 있어요. 약국은 하나고 본 건물에 국수집이 있는 곳으로 보여져요.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볼까요? 14년 10월 다음의 사진이 아쉽게도 15년 사진이 없는데 16년 11월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16년 11월 사진을 보니까 소유주가 매입을 했죠. 매입을 하고 현재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 중간의 단계인데 약국이 들어와 있어요. 같은 이름의 약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유추하는 건 최소한 소유주가 매입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내기 전에 이 약국은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그쵸? 여러분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정보를 얻게 되죠? 아, 일반 음식점이 있던 걸 소유주가 매입을 해서 약국으로 바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이 메디컬 센터, 의원들이 들어와 있고 약국이 입점해 있고 이렇게 된 이 건물 자체에도 분명히 상가 관리 규약이 있을 거고요. 경업 금지 조항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현재 약국이 있는데 약국으로 업종 전환을 한 걸 봐서는 본 상가의 관리 규약이 뭔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똑똑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음식점을 약국으로 바꾼 건 굉장히 잘한 거죠. 가치를 많이 높인 거죠. 이분이야말로 드디어 고차원 경매를 하신 분이에요. 그쵸? 일반 음식점으로 월세를 제 생각엔 200 정도밖에 받지 못하던 건물이었을 텐데 약국을 입점시키면서 400 정도 월세를 받게 이분이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킨 거예요. 그쵸? 하지만 현재 세입자 전에 16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돼요. 16년도에 약국으로 누가 했지? 혹시 주인이 이 건물을 사서 약국으로 주인이 입점시켜서 권리금을 받고 팔았나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특수성이 있었고요. 좋은 정보를 하나 얻었어요. 자, 그리고 보다 보니까 14년 12월 9일에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서 매입 당시에 4억 5천에 매입을 하면서 새마을금고에 근저당을 설정해 줬어요. 대출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된 거죠. 같은 날짜죠. 자, 그래서 채권 체급은 2억 6,650을 걸어놨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날짜로 19년 7월에 장땡땡 박땡땡 님께서 2억 3천에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자, 우선 모르겠어요. 이 근저당은 사실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경매를 신청한 분이 20년 9월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장땡땡 박땡땡님 중에 박땡땡님이 설정한 근저당 금액의 정확한 50%를 설정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유추해 보건대 위에 있는 장땡땡 박땡땡님의 근저당은 정확히 50% 설정한 금액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추하건데 이건 유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자 약정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자 약정이 안 되어 있는 근저당이어서 박땡땡님이 경매를 신청하면서는 원금만 정확하게 신청을 한 게 아닌가라고 유추도 되어집니다. 아니라면은 저라면은 경매를 신청하면서 제가 받을 이자까지 다 경매 신청을 했겠죠. 자, 우선은 이런 부분의 특수사항을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20년 9월에 경매가 신청됐는데 20년 11월에 누가 가압류를 신청을 해놨어요.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이분은 김땡땡님이시고 3억 5,500을 걸어놨습니다. 가압류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확정되지 않은 소송 전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분쟁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하는 단계다 라고 생각하시면 일반인 분들은 좀 편할 것 같은데요. 뭔지 모르겠는데 김땡땡님은 가압류권자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나 봐요. 그래서 본 물건에 분쟁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하고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 장땡땡 소유자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유자님 입장에서는 월세가 420만 원 나오는 물건을 날리고 싶을까요? 자, 안정적으로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 420이 나오는 물건인데 약국인데 약국도 영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약국을 날리고 싶을까요? 여기에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우리 경매인들 잘 아시는 분들은 현재 이거를 뭐 7억 써야 된다, 9억 써야 된다 얘기하지만 일반인 분들께서는 경매가 나가게 되면 불안하게 되죠. 경매로 나가면 헐값에 나갈 거라는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확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낙찰되면은 나는 굉장히 좋은 물건을 놓치게 되는 꼴이니까 일반 매매로 팔려고 노력을 하시는 꼴이 되겠죠. 자, 제가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스토리에 집중하시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스토리를 보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셔야 돼요. 아, 이 물건의 해결책을 다르게 찾아볼 수 있겠구나라고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체 종합하면 뭐가 되겠죠? 뭔지 몰라도 이 소유자분은 본 물건을 일반 매매로 사서 부동산 가치가 높은 약국을 입점시켰는지 본인이 오픈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뒤에 일들을 보면 뒤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그리고 가압류가 걸려오고 이런 걸로 봐서는 뭔가 다른 420만 원 월세만으로 생활하시는 분은 아닌 거예요. 뭔가 다르게 돈을 돌리고 사업활동을 하시거나 뭔가의 사업적인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금이 안 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소유주 분들하고는 일반적인 협의가 수월하다, 용이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사업적인 역량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의 가려운 부분을 풀어드린다면 우리는 일반 물건으로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힌트를 좀 더 드려볼까요? 우리가 입찰 당일날 얼마에 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소유자분의 채무관계를 정리해주고 소유자분을 만족시켜준다면 서로 간의 접점이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왜 이런 접근이 가능하느냐? 9억 적는다면서요. 420만 원 월세 나오니까 8억 9억 적는다면서요. 그럼 8억 9억을 적고 낙찰받고 싶다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8억 9억으로 해결이 가능한지 사전 검토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스토리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최초 근저당을 설정했던 새마을금고는 2억 6,600의 근저당이 있지만 현재 새마을금고가 중복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죠. 새마을금고는 경매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자, 이걸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해 볼 게 뭐가 있죠? 새마을금고 이자는 최소한 연체가 됐었을지 모르나 경매 참여할 정도로 연체가 장기간이진 않다는 거예요. 최소 3개월 이상 연체는 안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새마을금고 쪽에 확인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화를 하셔서 개인정보는 안 가르쳐 주시지만 산부인과 전법이죠. 이거는 제가 여러 전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산부인과에 가서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러면 안 가르쳐 주시지만 파란색 옷을 살까요? 빨간색 옷을 살까요? 그러면 힌트를 주시죠. 오늘은 붉은색 놀이 예쁘네요. 뭐 이런 힌트를 주시는 분도 있어요. 센스가 좋으신 의사님들은. 비슷한 겁니다. 자, 은행 측에서도 얘기해서 개인정보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요, 이분이 연체 중인지 아닌지 정도는 가르쳐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경험상 8, 90% 정도는 그 정도 힌트는 알려주십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원금 분할로 상환 중인가요? 이자만 내고 있는 금액인가요? 그러면 우린 또 유추해 본성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죠. 자, 연체가 안 됐다면 본 금액은 채권 최고액은 120%에서 130% 설정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120%를 뺀다면 원금은 대략 2억 2천 정도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최대. 원금을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균등하게 조금씩 납입해 왔다면 이 금액은 1억일 수도 있고 1억 5천일 수도 있어요. 그쵸? 자, 두 번째 넘어가 보겠습니다. 소유주분이 해결해야 되는 금액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자, 소유주분은 또 두 번째 장땡땡님과 박땡땡님의 근저당도 없애줘야겠죠? 이걸로 있을 경매가 시작됐으니까요. 그런데 청구 금액이 온전한 금액인 걸로 봐서는 설정된 이 금액은 실제 원금인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요. 자, 그러면 원금은 거의 다 줘야 협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은 우리가 물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뭐가 남았죠? 일반 매매로 뜨려면 하자를 다 없애야 되니까. 그렇죠. 가압류가 남았죠. 자, 가압류는 김땡땡님이 설정해서 3억 5,500을 걸어놨는데 김땡땡님에 대해서 하고 센스 좋으신 분 벌써 찾았죠? 이름이 독특하니까 찾으셨죠? 뭘 찾았죠? 김땡땡님 무슨 이해관계자인가? 잠깐만 생각해보면 아까 봤었던 이 부분이 생각나셔야 돼요. 임차인의 이름과 가압류권자의 이름이 동일하다. 즉 임차인이 경매가 시작되니까 뭔지 몰라도 헐레벌떡 놀란 거예요. 놀라셔서 가압류를 건 거예요. 자, 이 금액이 1억 5천 보증금만이면은 가압류로 이해를 하겠는데, 자, 물론 대항력은 없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 민사적으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노력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해하겠는데 3억 5,500이에요.
이거는 좀 상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행동적인 분들은, 실행력이 강한 분들은 찾아가시면 돼요. 임차인분이 지금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뭔가 애가 타서 소송의 단계로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임차인분하고 한가한 시간에 이게 3억 5,500이 어떤 내역입니까? 이렇게 알아봐도 돼요. 자, 하지만 우리는 가기 전에 좀 더 이 진실에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어떻게 해서 신청을 했지? 라고 접근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유추가 가능한지를 이 자료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가압류를 하게 되면 등기부 등본에 소유권을 표시하는 갑구에 표시가 되게 되죠. 자, 그러면 가압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죠? 깊이 들어가는데 이게 복합적인 고차원 사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구나 하고 알아두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경매정보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우선 전 좀 편하게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가 있고 건물 등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등기부 등본이 나오게 되죠. 자, 건물 등기에서 표제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인 갑구가 나오게 됩니다. 갑구는 소유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유권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표시해 주게 되는데요. 소유권의 제한 사항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갑구를 보니까 4번 소유권 이전이 14년 12월 9일 소유자 장경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실거래가액인 4억 5천이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경매 신청된 금액이 수원지방법원 임의경매 신청 이렇게 해서 사건 번호가 나오고요. 자, 그 아래 경매 신청 후에 가압류가 됐으니까 가압류 나왔습니다. 자, 가압류가 나왔으면은 가압류에서 뭐를 보면 되느냐? 해당 법원과 가압류 사건 번호를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가압류 사건의 북부지방법원이고요. 서울 북부고 사건 번호가 20 카단에 23099번이 되겠어요. 여기 표시되어 있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 카단에 23099가 되겠고요. 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는 이쪽에서 법원 바로 가기에서 나의 사건 검색이 나오지만 이건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인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포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고 치시면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 뜨게 되고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면 사건 번호를 알고 이해 관계자의 이름을 알게 되면 여기 사건에 관한 사항들을 진행사항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법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0 카단에 사건 번호를 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해 당사자는 소송의 당사자로 생각되는 사람, 즉 소유주나 임차인 중이 사건 당사자니까요. 두 분 중에 아무 이름이나 검색을 하시면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건이 나오게 되죠. 자, 부동산 가압류 사건이고요. 카단 사건은 가압류 사건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11월 20일에 접수를 했다고 나옵니다. 전체 금액은 청구 금액은 3억 5,500이고요. 자, 종국 결과 사건은 11월 26일 날 인용이 됐습니다. 자, 인용이 된 내용을 간단히 본다면 신청이 됐고 법원에서 담보를 제공하라 그러겠죠. 왜냐면 이 가압류는 이 소유권에 대해서 우선은 뭔가에 막는 절차, 다른 행동을 못하게 이런 분쟁이 있을 겁니다 예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속도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속도전을 펼쳐서 소유주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아까 청구 금액인 3억 5,500에 해당하는 현금 공탁이나 아니면 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자, 이 담보를 제공을 했고 법원에 제출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11월 26일 날 신청한 지 6일 만에 결정해서 가압류해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촉탁 등기가 된 거죠. 26일에 결정이 되고 촉탁 등기가 바로 발송이 돼요. 등기소에. 자, 이렇게 진행이 된 사건인데요. 자, 본 사건에서 제가 여기까지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냐? 가압류를 했다면 본안 소송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 그 본안 소송은 무엇이냐? 그거는 여기에 본다면 관련 사건 내용으로 친절하게 표시를 해줍니다. 자, 관련 사건이 있으면 여기 표시가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가압류는 소송의 사전 전 단계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나오는 관련 사건은 본안 소송인 가능성이 높다. 본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본 사건을 하기 위해서 가압류를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본안 사건이 무슨 내용인지 우리가 안다면은 아까 그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사건 번호도 똑같이 적게 됩니다. 자, 북부지방법원의 20 가합에
28164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자, 본 사건을 알게 된다면 저희는 진실에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이 사건 번호를 누르시게 된다면 이 사건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 방금 본안 사건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본 사건을 들어오니까 2020 가합 28164 사건은 임대차 보증금에 관련된 소송 사건이었네요. 보증금이 1억 5천 밖에 안 됐는데 사건의 이름은 임대차 보증금이에요. 그리고 1억 5천 보증금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 소가가 3억 5천 5백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좀 의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소송을 건 원고가 접수일 11월 20일인데 별로 다툼도 없이 원고 승을 했어요. 자, 그리고 본 사건에 대해서 진행 내용을 한번 보니까 위쪽에 보면 사건의 일반 내용이 나오고 진행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어떻게 이겼나 하고 진행 내용을 보니까 임대차 보증금 사건이 소장이 접수되고 우편물들이 날아가서 바로바로 다 도달을 하네요. 자, 이걸 보면 우리 경매인들은 또 알 수 있는 게 도달을 했으니까 현 주소지에 피고와 원고, 소유주와 임차인이 살고 있구나. 주소지 변경도 안 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사건을 송달받고 나서 무변론으로, 그러니까 즉 피고가, 소유주가 변론을 안 했어요. 무변론으로 바로 판결을 해버렸어요. 한쪽이 일방적 주장을 하는데 반대편에서 우편물을 법원의 문건을 송달받고 상대 의견서를 받고도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해선 여기에 대해서 신빙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판결 선고를 원고 승으로, 일부 승도 아니죠. 원고가 주장하는 걸 다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사건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너무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야, 임대차 보증금인데 왜 이게 1억 5천이 아니고 3억 5천 5백이지? 궁금해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는 이해관계들을 풀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법원은 굉장히 친절해요. 그래서 사건 판례들을 다 검색할 수 있게 해놨어요. 요청하면 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본 사건이 확정된 사건이라면은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열람을 해볼 수 있다. 개인정보는 가려집니다. 가려지는데 이런 것들 이용해 보면 좋죠. 그럼 우리는 2020 가합의 28164 그리고 사건 당사자의 이름과 해당 법원을 메모한 다음에 다시 포털로 들어가서 이쪽에선 이번에 대법원을 검색하시면 돼요. 대법원 이렇게 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은 대법원의 공식 홈페이지가 나와요. 어렵죠? 여러분, 경매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한두 번 풀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다시 조금만 더 따라와 볼게요. 자, 대법원 들어가 보시면 대법원 홈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대국민 서비스,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대국민 서비스 좌측 상단에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하세요. 자, 클릭하시면 이쪽에서 정보가 있습니다. 자, 정보에 가서 보니까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라고 있죠. 자, 여기서 판결문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발급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열람 신청하기를 누르셔도 되고요. 자, 여기에서 전산이 바로바로 안 돼가지고 업데이트가 안 되거나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판결서 사본 신청하기 서비스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두 개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우리는 판결문을 받아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열람 신청하기 들어가셔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요. 자, 실명 인증을 하게 되면은 실명 열람하기 신청해서 바로 사건 번호를 치시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형사사건인지 민사사건인지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저희 민사사건이니까 민사로 들어가셔서 자, 선고일자는 대략적으로 2년 안을 검색하면 되니까 아까 저희 나의 사건 검색을 할 때 이쪽에서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 진행 내용을 보면 사건 진행 내용에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겠죠? 자, 그럼 판결 선고 기일 21년 1월 28일에서 2주 뒤에는 송달이 되고 난 다음 2주 뒤에는 확정이 되니까 이 전후로 해서 2년을 그냥 설정하시면 돼요. 언제가 정확히 확정 날짜인지 모르겠지만 28일 기준에서 우리는 전후 좌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된다.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선고일자, 확정일자를 그냥 우리는 이 사건에서 2년으로 검색을 해주시고 법원명 선택을 해주시고 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 가합의 28164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판결문의 주문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하기로 돈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자, 1,000원을 결제하시면 이 사건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되면은 짠! 이렇게 해서 판결문을 저희가 열람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출력해서 받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사실에 굉장히 접근이 용이하겠죠? 자, 판결문을 보니까 자, 원고로부터 이 건물을 인도받은과 동시에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5천을 지급하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2억 500 및 이에 대해서는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2억 500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판결문이 확정된 날부터 돈을 갚는 날까지 이자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어떤 사항인지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청구 취지를 보면 되는데 청구 취지를 보니까요. 피고는, 즉 소유주는 14년 12월 9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건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자, 이번에 가니까 피고는 종전 소외 C에게 제3자가 등장합니다. 제3자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을 임대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상가를 일반 매매로 사서 제3자에게 먼저 임대를 줬던 거예요. 이 제3자가 위 건물에서 약국을 개설 운영하였대요. 아, 궁금증이 좀 해소됐어요. 약국을 개설한 사람은 현재 임차인이 아니라, 그리고 소유주도 아니라 제3자였던 거예요. 제3자가 개설 운영하다가 17년 11월 28일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대해서 권리금 2억 500을 받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과 동시에 제3자가 약국을 개설을 했고요. 현재 임차인이 사업자 등록을 한 날 2억 500 받고 약국을 권리금을 받고 승계를 해준 거예요. 자, 승계를 해줬고 원고는 제3자의 임대차를 승계하여, 신규 계약이 아닙니다. 전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습니다. 승계하여 같은 날 피고와 사이의 임대차 보증금 1억 5천, 임대차 기간은 60개월로 계약을 했고요. 임대료는 470만 원으로 하기로 했대요. 우린 420으로 알고 있었는데 470에 했습니다. 자, 그럼 420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네요. 단 20년 8월 31일까지는 420으로 할인한다. 오, 420만 원 월세 받는 것도 대박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둘간의 계약이니까 저희는 모르지만 이 판결문을 보니까 470이래요. 물건이 진짜 알짜네요. 약국으로 업종 변경을 하니까 이렇게 상가 가치가 높아졌네요. 470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원고는 소송을 시작한 사람, 현재 임차인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 2억 500만 원을 지급했고 소유주에게는 임대차 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다 읽어드리면 좋겠는데 너무 기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줘야 맞겠지만 전 임차인한테 주던 권리금을 왜 돌려줘야 되죠?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는 이 스토리를 쫙 읽어보게 되면은 간단하게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에 임대인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3자에게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시도를 했는데 바뀐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소유주는 현재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타당한 이유 없이 방해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유 없이 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소유주가 별다른 변론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을 확정해버린 거예요. 전 소유주한테 주기로 줬던 2억 500만 원, 그리고 원래 이번에 임대차 계약해서 내가 받을 수 있던 2억 4천만 원 중에 적은 금액인 2억 500만 원을 야, 소유주 네가 방해했으니까 네가 물어내! 라고 재판부에서 판결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네요. 상쾌해요. 궁금했던 거,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했던 것들을 이 자료만으로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을까요? 한 30분 검색? 이런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본 사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남의 사건 보니까 재밌죠? 이 얘기는 좀 빼자. 자, 다시 원 상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니까 스토리가 다 짜여졌어요. 자, 소유주는 14년 12월 9일에 4억 5천에 매입한 건 맞고요. 현재 임차인 전에 다른 임차인이 있었고 아까 우리 로드뷰에서 확인을 했죠? 로드뷰 보니까 언젠진 모르겠지만 그 전에 임차인이 약국으로 개설을 한 거예요. 개설을 하고 약국에 대한 권리금을 현재 임차인에게 2억 500을 받고 빠진 겁니다. 그 현재 임차인은 420이 아니라 470에 계약이 되어 있고 20년 몇 월 며칠까지는 420으로 50만 원 할인을 해주고 있던 거예요. 계약서 특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소유주 입장에서 본 물건 470 나오는 물건을 날릴 거냐? 날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소유주분을 찾아가서 우리 지금까지 검색하면서 모았던 걸 총 망라해 볼게요. 생각을 해볼게요. 새마을금고 최대 2억 2천, 적게는 1억일 수 있지만, 그리고 장기룡 박혜준 2억 3천, 두 개 하면은 4억 5천 갚아주면 되겠죠. 4억 5천 갚아주고 현재 임차인이 원하는 건 뭐죠? 3억 5천
이긴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임차인은 권리금을 더 많이 받고 빠져나가길 바라고 있겠죠. 확정 판결은 있지만 임차인하고는 협상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임차인분을 찾아가서 예를 들어서 임차인분 경매로 날아가게 되면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시는데 그 보증금을 제가 인수를 해드리고 당신이 권리금을 받고 빠져나가는데 제가 승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3억 5,500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한 얘기들을 이런 얘기들도 있구나 라고 아신다면은 여러분들이 협상에 중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라면은 본 물건은 2억 2천, 2억 3천 합쳐서 4억 5천에 보증금을 1억 5천 떠안기만 한다면, 즉 4억 5천에 1억 5천을 더했으니까 6억이 들어가는 건데 1억 5천을 제가 떠안는 거니까 돈은 없어도 되겠죠. 4억 5천만 갚아주고 가압류만 해지하기로 합의만 된다면 1억 5천은 보증금으로 떠안는다면 저는 4억 5천의 본 물건을 일반 매매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1억 5천도 떠안았으니까 6억이죠. 6억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유주분께 아래에 있는 확정 판결 받은 금액부터 해서 아래에 있는 복잡한 거를 내가 다 해결을 해드릴게요. 해결 다 해드리고 소유자분도 섭섭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드릴게요. 5천만 원 드릴게요. 이렇게 협의를 한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움직인다면 본 물건이 욕심나서 움직였다면 저는 한 6억 5천만 원 정도 6억에서 6억 5천 그리고 제가 집중을 한다 그러면 협상 대상자들을 상대로 아까 새멀금고도 더 줄일 수 있을 거고 임차인을 상대로도 조금 더 협의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현재 채권자들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6억 이하로도 협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부경꾼 주장대로라면 본 물건의 접근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봤습니까? 이 물건 좋아요. 420인 줄 알았던 월세가 자세히 조사하니까 470이에요. 너무 좋아요. 9억, 10억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판단을 하던 여러분들을 경매 입찰을 하지 않아도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 거잖아요. 즉, 고차원 경매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경매는 부경꾼이 얘기하고 있죠. 부동산 경매는 부동산 취득의 한 방법일 뿐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인 거예요. 최후의 수단 전에 다른 방법이 있고 채권자를 만족시켜 줄 수 있다면 본 경매는 취하시키고 이해관계자들을 정리시킬 수 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오늘 굉장히 영상이 길게 됐는데 제가 막 열을 내면서 이야기한 이유는 제가 이 사건 해결의 고차원 경매 한 가지 방법만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파생되는 방법이 최소 5개 정도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운이 좋다면은 훨씬 저렴하게도 본 사건을 마감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입찰을 하고도 더 좋은 결과를 마련할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고 고차원 경매를 하셔라 이런 어려운 절차를 따라가라가 아니에요. 너무 1차원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지는 마셔라. 대한민국에는 얼마든지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상대로 여러분들은 수익을 거두셔야 되기 때문에 경매 문턱이 높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고방식을 다방면으로 다면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어떤 분들께는 큰 기회로 다가올 거고 어떤 분들께는 좌절하게 만드는 경매는 이래서 힘들구나 라는 좌절감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단언컨대 부경꾼이 주장하는 고차원 경매를 하게 된다면 위험성이 없고요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요. 경매로 9억에 낙찰 받았다 칠게요. 운 좋게 8억에 낙찰 받았다 칠게요. 본 사건에 8억에 운 좋게 낙찰 받았어요. 그런데 메디컬 센터에서 처방전을 많이 내주는 병원이 딴 데로 이전해 버린다면 어쩌실 거예요? 다른 상가보다 2배 비싸게 주고 샀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병원이 딴 데로 이전해 버렸다. 여러분들 어떤 출구 전략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고차원 경매의 기본은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이익이 많이 나오니까 현재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평가된 부동산을 고차원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본 채널 보시는 분들은 부경꾼이
단언코 이야기합니다. 고차원 경매를 표방하신다면 매우 안전한 경매, 고수익의 경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5개 방법 궁금하시다고요? 이거 다 가르쳐드리면은 오늘 날 새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도전을 부경꾼은 언제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의 3635 사건입니다. 화성시 진안동 화인 메디컬 프라자 105호고요. 전용이 12평짜리 근린상가예요. 12평짜리 근린상가 평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감정가는 4억 7,200이었는데 12월 20일에 첫 매각 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자,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등기부를 보니까 소유권을 이전하시고 근저당을 바로 설정을 하셨네요. 그 아래 보니까 다 말소니까 뭐 문제될 게 없죠. 자,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년 12월 9일이 최초 근저당이기 때문에 22년 3월 4일에 사업자 등록을 한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 분석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임대차 현황이 보증금 1억 5천에 월세가 550이에요. 이상하죠? 이상한 게 잘 안 느껴지시나요?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의 감정가는 4억 7,200만 원이에요. 따라서 수익률 6%만 계산한다 치더라도 수익률 6%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빠르게 계산이 되죠? 약 236만 원 정도의 월세를 받으면 수익률 6%, 일반적인 상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월세가 236만 원에 거의 2배 육박하고 있죠. 550이에요. 육박이 아닙니다. 2배를 훌쩍 넘어버려요. 그러면 수익률이 대략 계산하더라도 20%가 넘는 아주 훌륭한 상가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평범한 물건이 전혀 아닌 물건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뭔가 생각나는데? 라고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그 물건이에요. 몇 년 전에도 이 물건이 화제가 되면서 경매 시장에 나왔었죠. 그리고 저도 이 영상을 유튜브 컨텐츠로 활용했었습니다. 자, 제 주옥 같은 영상들 숱하게 많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영상들 중에 본 부동산과 관련된 경매 컨텐츠는 조금 아쉬움도 남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자, 영상의 내용을 요약한다면 여러분들께 경매는 얼마짜리를 얼마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스토리 경매 집중해서 왜 이 경매가 진행되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그 이해관계를 풀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제가 한 5가지에서 6가지 정도를 쭉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한 가지 출구 전략만 말씀드리고 끝낸 적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영상만으로도 시간이 너무 오래오래 걸렸거든요. 그리고 내심 기뻤습니다.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어떻게 다 알려드려요. 먹고 살려고 안 알려드렸는데 이 물건이 또 나왔어요. 저희 멤버십 분들도 이 물건을 입찰하고 싶다고 저에게 계속 상담을 요청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차원 경매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를 하나 더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좀 편하고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보시거나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시 봤거든요. 저도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고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은 베이스를 깔고 영상을 시청해 주신다면 서로 소통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왜 보셔야 되냐? 우선 영상을 보신 분들의 댓글 반응을 제가 한번 봤는데 바빠서 다 못 읽어봤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는구나 라고 느껴집니다. 댓글들 좀 잠깐 볼까요? 댓글을 보니까 감동받았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5가지 영상에 대한 추가 영상은 계획은 없으실까요? 오늘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시원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아주 좋은 내용 공개해 주셨어요. 바로 구독 신청합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부경꾼님 오늘 영상이 개인적으로 고차원 영상 중 최고였어요 하는 이런 멘트도 있습니다. 와, 법조계 분 같으세요. 말도 잘하시네요. 아직 모르는 용어 및 법조항 이런 부분은 모르는 부분이 많아 어색하지만 저도 모릅니다. 저는 일반인이고요. 법에 대해서는 아는 척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모르신다며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척 하는 거지. 저도 공부하면서 하나씩 하고 있는 겁니다. 남의 사건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선생님. 이분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신 거죠. 경매는 스토리에 집중해라 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는데, 채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그 채권 회수를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엔 어떤 사연들이 있었지? 이분이 왜 경매로밖에 처리할 수 없을까? 그리고 채무자는 왜 돈을 갚지 않고 본 재산을 날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가? 여러 부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 보시면 풀어가는 과정들, 스토리 경매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 나와 있으니까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경매를 일반 경매로도 돌릴 수 있다는 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역시 파생되는 방법들도 궁금하네요. 출구 전략과 업종 변경까지 생각하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게, 그렇죠. 복합적인 사고가 중요하다는 걸 정확하게 저의 의도를 읽어주신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공건 2년 만에 또 나왔네요. 예정 기억나서 재시청했습니다. 권리금 보상과 가압류 해제에 대한 말씀을 이제야 이해하고 봤네요. 이분이 진짜로 공부를 하시는 분이에요. 예전에 봤던 영상인데 하고 타고 들어오셔서 그때 그 기분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2년 동안 본인이 공부하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해 못했던 용어나 상황들이 이젠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처럼 접근하신다 그러면 완전 이분의 지식이 되겠죠. 이제는 잊어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새로운 고차원 경매를 하실 가능성이 있는 분이죠. 아주 경매에 최적화된 그런 분 같습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부경꾼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부터 핵심을 뒤에다 이야기하겠어요. 끝까지 보셔야 나올 게 다 나오죠. 복합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시선으로 접근을 했다가 다르게 보는 방식으로 끝나는 게 복합적인 게 맞겠죠? 그런데 저의 접근이 복합적은 아닌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일 뿐이잖아요. 복합적이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방식으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게 복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법정으로 가지 않고 이해 관련 당사자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소개의 목적을 청취하고 돈은 따라온다.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와, 이렇게 법을 잘 활용하는 장면은 처음 봅니다. 다 알고 있는 지식인데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처음 깨닫고 갑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부경꾼님의 이야기의 핵심은 스토리를 찾아라였네요. 코난 탐정사와 같은 일이네요. 저는 경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를 자세히 알려주셨기에 엄두가 나네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스토리를 찾아라,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제 핵심입니다. 이 스토리를 찾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경매가 굉장히 재미있어요. 왜 이런지 알기 때문에 스토리 찾다 보면 반대급부도 생각납니다. 어느 정도 경매를 해보신 분들은 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경매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어떤 면에선 악용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 악용하는데 빠지지 않게 하는 거죠. 스토리를 알게 되면 함정에 빠지지 않는 효과도 있다. 이것도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부경꾼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직접 움직이셔서 사건 취하된 거면 진짜 개소름입니다. 이 부분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 자체가 남다르십니다.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오, 흥미롭네요. 해당 물건은 약국 물건이라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런 히스토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역시 믿고 보는 부경꾼입니다. 그렇죠. 해당 업종에 계신 분이라면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투자자분들은 임대 수익률을 생각할 때 이분은 고차원 경매, 즉 본인의 사업이익까지 생각해서 검토할 수 있겠죠. 더 유리한 고지에 계신 분도 이렇게 다른 접근을 하신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대박입니다. 아주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속이 시원합니다. 취하됐다는 건 누가 일반 매매로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겠죠. 취하 원인이 아주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 잠시 뒤에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반적 메디컬 빌딩은 처음부터 약국 자리가 고가라 독점으로 정해져 있던데 어떻게 기존 약국 바로 옆에 일반 식당에서 약국으로 변경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 소송이 없었는지, 이 물건에서 계속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이 부분은 영상에 나오는데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서 관리 규약이 있고, 운영하시는 분은 집합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구분상가의 하나의 구분 소유자가 되겠죠. 구분 소유자는 어떤 업종을 하든 소유권에 의해서 상관이 없지만 집합건물관리법에 따라서 그 집합건물관리법의 관리 규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업종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상가, 본 해당 상가의 관리 규약에는 동종업종의 입점 금지 조항이 없었어요. 따라서 구분 소유자라면 본인이 하고 싶은 업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가였습니다. 따라서 계속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자리면 일반 매매에도 채권 확보가 될 텐데 왜 경매를 굳이? 부경꾼님 분석이 맞습니다. 역시 부경꾼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건물에 얼굴이 보이죠. 이 글을 써주신 분은 나름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셨거나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 같아요. 이 구독자님께서 적어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뒤 영상에서 제가 왜 이렇다고 추정을 하는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분석한 유튜브 중에 최고의 고차원적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핵심은 마지막 멘트인 것 같아요. 병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 출구 전략이 뭐냐? 그렇죠.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최종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댓글 반응이 뜨거운 바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댓글까지 보셨으니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전 영상 다 시청하신 분들이시죠?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감정가 4억 7,200만 원에 월세가 5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얼마로 입찰을 해야 될까요? 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왜 경매가 나왔지? 분명히 취하가 됐는데, 그러면 스토리 경매에 집중해라. 스토리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메디컬 타워이기 때문에 6층이 정형외과, 피부과, 안과, 한의원은 약을 짓지 않을 거고, 조제되는 게 3개나 있네. 약국이 2개가 있고. 네, 약사님 뵈러 왔습니다. 네. 네, 차를 한 잔 드실까요? 네. 식사 조용한 데도 괜찮고. 1시쯤 가능하세요? 그러면 네. 3분에 제 친구가 올 거거든요. 아, 그러세요? 여기 앞에서 커피숍에 그럼 있을 테니까 지금 자리 거기 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동해서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따가 커피숍에 있을게요. 그쪽으로 오세요. 몇 명이나 찾아왔어요? 사람들이? 할 수 없죠. 화내는 사람도 있고 화를 내요? 왜요? 화내는 사람도 많아요. 약사님한테요? 네, 다 대답 안 해준다고. 그거 어떻게 다 대답을 해요? 그 말도 안 되죠. 본인들이 알아서 눈놓고 조사하는 거지. 자, 우선은 그러면 하고 싶으신 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실제로 억울하잖아요. 우린 피해자니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아까 저 착하죠? 이해였어요. 아, 의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누구나 아실 만한 그 물건이 또다시 경매 나왔습니다. 화내는 사람도 많아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또 억울하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하십니다. 완료하지 못합니다. 9월 달에 경매 신청이 들어와 버려요. 2달 뒤에 가압류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게 있어요. 그 안타까운 부분들 제가 오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좀 편하고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보시거나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편을 보셨다면은 이제 이 물건이 다르게 보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상에만 국한돼서, 그 사건에만 국한돼서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토대로 앞으로의 경매 물건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더 복합적으로 보실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사건을 보겠습니다. 감정가 4억 7,200만 원에 월세가 550만 원 임차인이 있는 이 물건, 이젠 어떻게 보이시나요? 우린 얼마를 써야 낙찰받을 수 있죠? 이게 의미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합적인 판단은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인 왜 경매가 나왔지를 궁금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월세를 550이나 받고 있는데 4억 7,200만 원 감정받았다면, 내가 임대인이라면, 내가 소유자라면 나는 매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550만 원 월세를 어디서 받겠어요? 직장생활 안 해도 되잖아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경매 시장에 내놨다? 왜지? 궁금해하고 스토리에 집중해라.
자, 스토리를 보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통합등기부 돼 있는 걸 보니까 지난 사건과 같이 소유권 이전이 돼 있고 소유권 이전하면서 바로 근저당 설정을 했고, 그리고 개인 근저당이 2019년도에 있었고, 개인 근저당 2명이 2억 3천의 채권 최고액을 설정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임의 경매를 신청하신 거예요. 2억 3천의 절반인 1억 1,500만 원을 신청한 사건이 된다. 그런데 지난 사건과 다르게 22년 4월 1일에 김계땡 씨가 1억 5천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 전세권은 뭐죠? 그렇죠. 임차인분께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한 거죠. 즉, 지난 경매와 다르게 현재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으로 바뀌어 있다. 지난 경매 땐 420으로 표시됐지만 판결문을 보고 470만 원의 월세로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죠? 470이었는데 420만 원 한시적 할인을 해주고 있던 거예요. 그 임차인 분이 새로운 임차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550만 원의 월세가 된 거죠. 여기까지가 바뀐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만 가지고는 우리가 진실에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제 영상들 중에서 전세 사기 영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스토리 경매 통합등기부를 작성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통합등기부 작성은 갑구와 을구를 시간의 순서로 합쳐서 시간의 흐름대로 정렬하는 건데, 제가 하고 있는 스토리 경매 정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 중에 필요 없는 건 다 걷어내고 현재 상황에서 스토리에 관련이 있을 만한 것만 정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등기부 등본에 나온 접수일자 순서대로 요거를 표시를 하고, 전 여기다가 이것도 포함했습니다. 지난 경매 사건 때 판결문을 확보를 했죠? 이때 다툼이 없는 사실에 나온 사실관계만을 시간의 순서대로 스토리 경매에 넣었어요. 미리 작성을 해놨고 이렇게 시간의 순서대로 봐야 하고 이해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등장인물들이 많으니까 등장인물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자, 소유자 임대인은 장경땡 씨, 채무자는 박땡 씨. 소유자하고 채무자가 다릅니다. 본 사건이 경매에 나오게 된 거는 채무자 때문이죠. 자, 그럼 소유자는 채무자 때문에 나온 경매에 왜 책임을 지죠? 담보 설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 채무자와 소유자는 특수 관계일 가능성이 높겠죠.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재산을 담보 설정해 주진 않겠죠? 자, 그래서 채무자가 등장을 하고요. 경매 신청하신 분은 채무자와 관련이 있던 분이었죠? 그렇죠. 근저당 설정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혜땡 씨는 박땡 씨와 이해관계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 경매 사건의 임차인은 김설땡 씨였고, 현재 경매 사건의 임차인은 김계땡 씨로 바뀌셨습니다. 자, 그리고 구경꾼 박진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시간의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4년 12월 9일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글을 보시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이 경매가 정말 재밌어요. 댓글에서도 그게 나온 게 있었죠? 남의 사건 보니까 재밌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주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이루어지는 게 경매이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다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하셔야 복합적인 사고가 가능할 거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 경매 분석을 하면은 시간이 얼마가 갔는지 몰라요. 금방금방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을 찾았을 때 그 쾌감, 이래서 이랬구나. 그리고 진짜가 이해가 안 가면은 가서 물어봅니다. 근데 정말 궁금한데 이 부분은 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해관계자분들이 알려주시면 라고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자, 14년 12월 9일에 장경땡 씨가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매매로 샀고요. 4억 5천만 원에 사셨어요. 기존에는 음식점이 임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상태에서 매입을 하셨습니다. 자, 같은 날짜 새마을금고가 채권 최고액 2억 6,650만 원을 설정을 했고 120% 정도 설정을 했을 테니까 원금은 거기에서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15년 9월이 됐는데 임차인이 업종을 변경합니다. 임차인이 바뀌면서 새로운 업종이 들어와요. 그게 뭐냐? 바로 현재 경매 사건의 업종인 약국이 들어오게 돼요.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보증금을 1억 5천을 설정을 했어요. 월세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인지 몰라도 보증금 1억 5천을 받았어요. 자, 생각을 해볼게요. 4억 5천만 원에 샀는데 채권 최고액이 2억 6,600이 걸려있는데 1억 5천의 보증금을 낸다? 쉽지 않은 거죠. 만약 경매로 나갔을 때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는 한도치까지 보증금을 다 지급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계약서는 저희가 판결문으로 확보를 했죠.
임대차 계약서는 1억 5천에 47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한시적으로 420만 원에 감액하는 이런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한시적으로 보기엔 조금 웃기긴 한데 뒤에 나오겠지만 한시적인데 17년 11월 28일부터 20년 8월 31일까지 거의 3년 가까이를 420만 원으로 감액을 하게 돼요. 임대차 계약 기간의 상당 부분을 420만 원으로 감액을 했다. 자, 우리는 부동산 경매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보면은 하고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바뀐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임대인은 14년도에 4억 5천만 원에 샀는데 1억 5천에 470에 계약을 한 거예요. 간단히 상가 수익률 계산법으로 보도록 할까요? 자, 간단히 엑셀 시트에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470 곱하기 12개월 동안 받는 거죠. 1년의 수익은 5,640만 원이 되죠. 자, 5,64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0.06이 되겠죠. 6%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건물 가치가 9억 4천만 원짜리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죠. 이거는 월세에 대한 수익률 뿐이에요. 뭘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보증금을 더해야 돼요. 1억 5천만 원을 더하면 상가 건물 자체의 가치 10억 9천만 원이 시장에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3년도 안 돼서 상가 가치를 2배로 올린 꼴이 됐다는 거예요. 자, 10억 9천으로 기존 가격의 2배의 가치를 보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이 임대인분은 상당히 부동산 투자에 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더해본다면 권리금까지 정식으로 지급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억 5백만 원까지, 즉 여기에다 본 업종을 접목시키는 사람은 약 13억의 가치가 있는 상가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발생한 거죠. 자, 객관적으로 상가의 가치를 많이 올리고 월세 47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임대인은 행복한 삶을 살고 계셔야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19년 7월 달에 근저당이 설정됩니다. 근저당 설정 금액은 2억 3천만 원이고요. 장기땡 씨와 박혜땡 씨가 공동 권리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평온하게 오던 약국이 임차인분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권리금을 받고 임차인을 변경하려고 시도를 하시게 돼요. 자, 그런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임차인은 권리금을 받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고 이 정상적인 시도를 임대인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상적이지 않은 사항으로 비협조하게 되면은 이 권리금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조항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임차인 김설땡 씨가 2억 4천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하고 임대인한테 계약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이런저런 사유를 들면서 계약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판결문을 보니까 그 계약을 이런 조건에 하면 하겠다 그래서 그 조건까지 맞췄는데 결국 계약 장소에 나오지 않아서 권리금 계약이 무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나고 뭐 그러겠죠. 그런 감정이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게 20년 5월에서 20년 8월인데 그 얼마 되지 않은 20년 9월에 전에 설정했던 근저당권자인 두 분 중에서 한 분인 박혜땡 씨가 임의 경매를 신청해 버립니다. 1억 1,500만 원의 권리를 가지고 경매가 신청이 들어와요. 자, 그러면 임차인은 어떤 기분일까요? 나 권리금 받고 정상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법에서도 나를 보호해주고 있는데 임대인이 협조를 안 해줘. 그래서 못 판 것도 억울하고 화가 나는데 이제는 경매까지 신청되네. 경매가 신청되고 내 권리를 보니까 요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 그래서 물론 설정도 안 해줬었고 그리고 최초 근저당보다 뒤에 사업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명도 대상자가 돼버려. 그러니 보증금 회수에 대해서도 긴가민가한데 권리금은 내가 손해도 볼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 자문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도 나고 불안도 하니까 임차인분께서 가압류를 11월 달에 설정하게 돼요. 야, 이제 경매 신청하잖아. 그러니까 나 가압류 할 거야. 자, 가압류 금액은 3억 5,500만 원인데 이때 주장한 근거를 보면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권리금이 2억 5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압류에 본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소송이 임대인분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대응을 해도 판결이 어느 정도 정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무변론으로 판결을 승소해버립니다. 자, 임차인이 판결에 승소했기 때문에 가가 의뢰 관계가 뭐 조금 바뀐 듯한 모양새를 취했는데 승소 얼마 뒤에 경매를 신청했던 박혜땡 씨가 경매를 취하하게 됩니다.
취하의 사유는 잘 모르겠으나 경매 신청권자인 박혜땡 씨가 경매를 신청한 이유는 경매 신청 금액인 1억 1,500만 원을 법원에 받아달라 그런 거죠. 자, 그럼 취하를 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일까요? 1억 1,500만 원을 전부 받았거나 아니면 일부 받았거나 아니면 채무자의 말을 듣고 어느 정도 밀어준다는 합의를 했거나 아니면 이자 상당액을 받았거나, 즉 모종의 합의를 쌍방간에 했겠죠. 해서 경매가 취하됐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 내부적인 사유는 우리가 모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취하하고 평온하게 갈 줄 알았더니 이제는 임차인 분께서 가까울이 바뀐 상태가 돼버렸죠. 이젠 내가 무기가 있는 거예요. 임대인, 나한테 보증금 돌려줘. 그리고 내가 받으려고 했던 권리금과 내가 그동안에 못 받았던 이자에 대해서도 물어줘. 왜? 나 민사에서 이겼잖아. 이걸 가지고 가압류됐던 걸 본압류로 바꾸면서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돼요. 21년 12월에 임차인분께서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강제경매가 신청된 그로부터 한 3개월 뒤에 임차인분은 그토록 원하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을 바꾸게 돼요.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데 본인이 신청했으니까 그래, 나는 내가 받을 것만 받으면 강제경매를 취할 용의가 있어. 그러니 내가 원하는 권리금을 받게 해줘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현재 경매 사건의 임차인분이 이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판결문에서 확정을 받았던 2억 500만 원과 이자 상당액을 대신 갚아주기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즉 판결문에서 임대인한테 주라고 했던 거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권리금 형태로 주게 된 거죠. 그리고 보증금은 1억 5천 동일했는데,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월세가 달라졌죠. 월세가 47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오히려 올려버렸어요. 자,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까울이 바뀌어서 임차인이 내 돈 달라고 임대인한테 요청한 상태에서 강제경매를 신청했는데, 이 강제경매가 신청 중일 땐 누가 마음이 급해져야 되죠? 임대인이죠. 왜냐하면 본 부동산을 뺏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익을 본 사람은 오히려 임대인이 이익을 보게 돼요. 내가 갚아야 될 돈을 지금 새로운 임차인이 다 내준 꼴이에요. 그에 더해서 470만 원 월세를 550만 원까지 올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고차원 경매를 표방하고 있지만 현재 소유자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의미가 있지만 임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 승계하기 위해서 나는 550원 받아야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셨겠죠. 뭐 어떤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계약 기간이 5년이니까 최종은 550이고 단계적으로 올릴 거야. 500으로 있다 550으로 올릴 거야. 여기에도 한시적 계약이 약간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합의가 됐겠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임대인분도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권리금과 상당액을 받은 임차인분이 경매를 신청했던 강제 경매는 취하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깔끔한 상태가 됐습니다. 자, 우리 머릿속에 그렸던 복잡한 이해관계 다 잊어버리자고요. 복잡했던 건 깨끗한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1억 5천에 550에 임차인이 있는 거고 민사관계는 다 끝난 거고요. 그리고 임차인분은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오래가지 못하고 또 기존에 경매를 신청했던 박혜땡 씨가 다시 한번 임의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자, 그렇다 그러면 전에 경매 취하했을 때 합의된 사항이 정확히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으나 조금 갸우뚱거려지긴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전에 박혜땡 씨는 경매를 취하했는데 돈을 다 받은 게 아니구나. 그럼 일부를 받았나? 일부를 받았다 하기에도 전액이 신청됐으니까 뭔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이자 상당액을 받고 경매를 연기해 주기로 했나? 물론 가능합니다만 경매 신청까지 하면서 1억 1,500을 달라고 신청했던 사람이 일정 부분의 약속만 지켰다고 경매까지 신청한 상대방을 믿을까요? 그럴 경우는 희박합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데? 즉 무슨 얘기냐? 박혜땡 씨와 채무자 간에 모종의 관계가 있나 본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보신 게 스토리입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스토리를 봤으니까 머릿속에 그리면서 저희 경매 결과를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0억 쓰면은 좀 간당간당할 것 같고요. 한 11억 정도 적으면 낙찰가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 11억에 낙찰이 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임대인과 채무자입니다. 임대인 채무자는 4억 5천의 상가를 사고 새마을금고, 개인 근저당으로 5억 정도 설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전세권도 1억 5천이 설정돼 있습니다. 편의상 이 금액을 합쳐서 6억 5천이라고 생각하면 11억이 낙찰이 되면 대략 4억 5천 정도의 잉여금이 남게 되겠네요.
자, 배당을 하고 4억 5천이 남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잉여금을 소유자한테 주게 되죠.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됐는데 소유자는 4억 5천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해관계자, 임차인입니다. 임차인 분께서는 나는 1억 5천에 550 월세로 들어왔을 뿐이고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는데 낙찰자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됐어요.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법에서 나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전세권 설정을 해놓은 보증금 1억 5천은 건질 수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낙찰가가 5억 원 미만이라 그러면 그 보증금도 보장 못 받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비싸게 낙찰이 된다고 예상을 했고 11억에 낙찰이 됐기 때문에 내 보증금은 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존 임차인에게 줬던 권리금 2억 5천만 원 상당은 회수를 하지 못하고 손해보고 종료되게 되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기간의 남은 기간 동안도 장사까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낙찰자인 세 번째, 저는 어떻게 되죠? 저는 신경 쓸 게 없어요. 저는 낙찰자니까 임차인하고 신규 계약을 해도 되고 아니면 임차인을 인도명령으로 명도해도 되고 명도한 다음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거나 본인이 장사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량한 임차인인 약국을 내보내기가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저는 11억을 투자해서 상가 수익률 7% 8%대 좋은 물건의 상가를 취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듣고 보니까 첫 번째, 세 번째, 즉 임대인과 낙찰자는 손해볼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손해를 보죠? 그렇죠. 두 번째인 임차인 분께서는 억울할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임대인 믿고 임대인이 5년 동안 영업할 수 있게 보장해 준다 그래서 그걸 믿고 권리금을 주고 여기 들어왔는데 1년밖에 장사 안 했는데 나가래.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권리 분석상으로는 여러분들은 억울하지만 임차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경매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본건은 다릅니다. 자, 어떤 부분이 다르냐? 임차인이 억울하다고 억울해만 하지 않고 나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다면, 자, 임차인은 피해자죠? 낙찰자한테 호소할 수는 없잖아요. 자, 우리가 평소에 하는 경매 권리 분석상으로는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증금 날리고 권리금 날리고 쫓겨나야 되는 대상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건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평소에 왜 쫓겨난다고 생각을 했죠? 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그건 바로 피해를 보상해줄 임대인이 보상해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경매의 권리 분석상으로는 대항할 수 없지만 민사상으로는 내가 못 받은 보증금 임대인한테 돌려달라 그러고 내가 기존에 지급했던 권리금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다퉈볼 여지가 있고 또 내가 영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할 이익금에 대해서도 임대인한테 야, 임대인 너 믿고 내가 계약한 거잖아. 5년 동안 나 영업해야 되는데 너 때문에 나 5년 동안 못하잖아. 배상해줘 라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승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자, 그래서 기타 우리가 평소에 보는 경매 사건에서는 임차인은 피해자로만 남았지만 본 사건처럼 임대인이 잉여금이 남아서 이익금을 가져간다는 건 불합리한 거죠. 정의가 아니죠. 그렇죠. 임차인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임대인은 이익을 가져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임대인이 받아갈 잉여금에 대해서 배당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걸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즉, 보증금 반환 소송과 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그건 두 가지 정도가 될 거예요. 권리금과 영업이익, 향후에 있을 이익에 대해서 충분히 다퉈볼 만하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 자, 그러면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방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예상 낙찰가 대비 채권액이 적은 금액, 즉 잉여금이 남는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권리를 한 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11억에 낙찰됐을 경우에 임차인은 1억 5천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고 더하기 나머지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임대인에게 청구하면서 많은 금액을 민사로 다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임차인은 본 부동산을 명도당하지 않겠다라고 법원에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물론 임차인 입장에서의 소송입니다. 그리고 민사이기 때문에 100% 승소한다는 장담은 못하겠죠. 하지만 임차인은 충분하게 본인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임대인에게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스토리 경매를 했으니까 조심스럽게 제가 예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사건의 임대인과 채무자분께서는 본인의 자산 가치를 현금화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매매로도 부동산에 등록을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약국 컨설팅하는 쪽으로도 물건이 돌고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매 희망 금액은 10억 5천에서 12억 5천까지 일반 매매로 팔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임대인분께서 착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임대인이 대항력이 없게 만들어서 권리금을 본인의 이익으로 만들고 싶었기 때문에 경매라는 절차 또한 들여다보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단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어떡하죠? 제가 기존의 약국을 방문했을 때 임차인분의 권리를 다 이야기해드렸어요. 왜냐? 피해자시니까요. 선의의 피해자는 발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즉 다시 정리해본다면 본 사건이 경매로 정리된다면 11억 12억에 낙찰되더라도 임대인분께서 가져갈 수 있는 잉여금은 없을 수 있다가 제 판단입니다. 민사사건의 결과는 정확히 알지 못하나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오고 소송한 결과들을 취합해보면 임차인분께서는 상당 부분의 피해를 보존하고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높은 가격에 낙찰되길 임차인분께서도 기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임차인이 이렇게 움직일 걸 임대인분께서 안다면 어떤 판단을 할까요? 굳이 매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건져갈 게 없는데요. 매매로 팔면 임차인을 승계해야 되니까 권리금만큼의 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는 거고, 경매로 날려서 권리금만큼의 이익을 임대인이 취하려고 그랬는데 임차인이 민사소송으로 그 부분을 회수하려고 오히려 거기 더해서 향후에 영업을 못하게 한 4년 동안의 영업이익까지 배상하라고 소송이 들어온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즉, 제 판단은 임대인분께서 판단을 잘못하셨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사건을 보는 우리 경매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단순히 우량 임차인이 있으니까 시세는 얼마니까 얼마 적어야지, 얼마 쓰면 수익률이 얼마다 라고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잉여금이 남는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이해관계를 철저히 쳐다봐야 된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낙찰자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민사소송에 얽혀서 본 부동산을 계획대로 사용수익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 더 나가볼까요? 본 부동산의 상가 일반적인 가치는 5억도 안 돼요. 4억 5천 정도면은 적당히 많이 봐주는 것 같은데 4억 5천 정도, 5억이라고 해볼게요. 5억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11억에 낙찰받았어요. 6억을 더 주고 샀습니다. 낙찰자분은 왜 6억을 더 줬죠? 월세를 더 받으려고 그런 거죠. 임차인이 우량하니까. 저 월세 얼마 더 받나요? 300만 원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 월세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는 6억을 더 준 거예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300만 원씩 더 받아서 200개월을 넘어야 그때부터가 이제 이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본 물건의 상가 가치가 왜 높아져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죠? 본 상가의 관리 규약에는 동종업종에 입점금지 조항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음식점을 약국으로 바꿨던 거예요. 그럼 역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른 상가도 약국을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병원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는 200개월, 즉 한 16년, 17년 동안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변동이 있으면 안 돼요. 주변에 약국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병원이 떠나가거나 상권이 바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자는 투자에 실패한 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해당 빌딩을 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처방전 중에 가장 많은 처방전이 나오는 안과가 위치한 4층에 병원이나 약국을 입점시킬 자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즉, 층간약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입니다. 안전한 고수익의 상가가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최종 결론은 남아있어요. 여기에 대한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죠. 누구죠? 임차인입니다. 자, 현재 임차인은 이 복잡한 모든 권리관계를 풀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세요. 따라서 임차인분과 이야기를 잘 해서 임대인분과 협의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경매 낙찰 예상 가격 더하기 일반 매매로 시중에 나온 부동산이나 컨설팅에서 판다는 가격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소유자와 협의를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소유자가 바보도 아니고 일반 매매나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더 비싸게 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임차인을 통해서 더 싸게 팔라는 이야기죠? 자, 그건 바로 임차인의 권리를 녹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11억, 13억에 나가더라도 임대인은 한 푼도 못 가져가더라도 임차인을 통해서 임차인의 권리관계만 정리된다면 임차인의 보증금, 임차인의 권리금만 또 향후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잘 마친다면
그렇게 접근해서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임대인에게 얼마 정도 이익을 남겨줄게 라는 계산법으로 충분히 일반 매매로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차인 분께 대항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피해를 보존하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임차인 분께서 임대인 분과 좋은 협의를 이룬다면 본 사건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다가 제 결론입니다. 자, 본 영상을 통해서 단순하게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낙찰자가 왜 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깨닫게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